영유아 존중 보육. 이번 시간에는 영유아 권리, 영유아 권리 존중 보육의 필요성, 영유아 권리에 대한 감수성, 영유아를 존중하는 교사, 영유아 존중 훈육 상호작용 및 영유아 존중에 기초한 일과 운영에 대해 이해해 보겠습니다. 영유아의 권리. 전통적으로 영유아는 불완전하고 미성숙한 존재이며 어른의 보호와 지도가 필요한 수동적인 존재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나 1989년 유엔의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통해 아동은 성인과 같이 권리 주체자이며 그 권리를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즉, 영유아가 생활하는 과정에서 성인의 보호와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영유아가 단순히 불완전한 존재가 아닌 권리의 주체자로서 가져야 할 권리입니다.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서 제시한 영유아의 4가지 권리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입니다. 첫 번째, 생존권은 안전한 곳에서 살 권리, 안전한 어린이집 보육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충분한 음식을 먹을 권리, 아프면 치료를 받을 권리, 기본적인 생활을 할 권리와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될 권리입니다. 두 번째, 보호권은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유해한 약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응급 상황에서 보호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세 번째, 발달권은 교육을 받을 권리, 잠재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가질 권리, 놀이와 여가를 즐길 권리, 생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말합니다. 네 번째, 참여권은 정보를 접할 권리, 의견을 표현할 권리, 모임을 만들 권리, 집회 결사의 권리입니다. 그럼 어린이집 현장에서 왜 보육교사가 영유아를 존중하는 보육을 실행해야 할까요? 첫째는 영유아기는 존중을 배우고 경험하는 결정적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영유아기는 자신에 대한 이해와 자신 주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로 이를 기초로 인간에 대한 존엄성의 이해와 타인에 대한 존중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영유아 시기에 존중의 경험을 갖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로 영유아는 어린이집에서 오랜 시간을 머물며 교사와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생활하므로 영유아 권리 존중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어린이집에서 갖게 됩니다. 이런 의미로 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어린이집과 교사는 영유아 권리 존중 보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럼 영유아를 존중하는 보육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 영유아를 존중하는 보육은 영유아 권리에 대해 민감한 교사의 태도가 발휘됩니다. 둘째, 영유아를 존중하는 보육은 영유아가 삶의 주체자로서 주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영유아의 주도성을 인정하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셋째, 영유아를 존중하는 보육은 영유아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공감하는 따뜻한 정서적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영유아 권리를 존중하는 보육의 중요성과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영유아 존중 보육을 위해서 교사는 영유아 권리에 대한 감수성을 높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수성이란 외부로부터 자극이 왔을 때 이를 받아들이고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영유아 권리에 대한 감수성이란 교사가 일상생활에서 영유아가 경험하는 발달, 갈등, 선택, 참여와 관련된 어려움을 영유아의 입장에서 민감하게 이해하고 개선하도록 도와주는 능력을 말합니다. 영유아의 감정을 공감하는 능력도 감수성의 중요한 요소인 거죠. 사례를 통해 영유아 권리에 대한 감수성 살펴볼까요? 점심 배식을 받은 유아들은 자신의 이름이 붙은 자리에 가서 앉고 있었습니다. 이때 철이는 영희 이름이 붙은 자리에 앉아 밥을 먹네요. 영희는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고 철이는 비켜주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름표가 붙은 대로 앉지 않아서 친구 간의 다툼이 생겼습니다. 영유아의 안전과 관련된 위험한 상황 외에도 보육 현장에서 영유아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선택권을 주게 되면 시끄럽고 선택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유아들이 선택하는 시간을 가지는 경험을 가지면 가질수록 소란과 시간은 단축되고 보육실은 점차 영유아의 주도적인 일상생활과 자율적인 놀이 분위기가 되어갈 것입니다. 교사는 영유아와의 일상생활에서 영유아의 권리에 대한 감수성을 가지고 영유아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개선하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교사가 영유아를 끝까지 믿고 기다리고 기회를 준 만큼 영유아들이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 영유아 권리에 대한 감수성 살펴볼까요? 붕붕이를 탄 철이는 미니 자동차를 타는 영희를 따라다니며 놀다가 영희의 자동차를 막으며 들이밀고 있었습니다. 교사는 이 상황을 보고 다툼이 일어날까 걱정되어 아이들 곁으로 다가가 둘을 떼어놓으며 철이야, 친구랑 사이좋게 놀아야지. 그렇게 밀치면 안 돼. 영희한테 미안해 하고 사과하자. 그리고 너는 저쪽에서 타자. 라고 말했습니다. 앞선 사례를 대해서 교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첫째, 전체적 맥락에서 놀이 상황을 민감하게 보았는가? 영유아는 언어적인 표현보다 몸짓, 표정 등 비언어적인 표현이 더 자유롭습니다. 영유아의 비언어적 표현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전체적인 분위기를 고려해 영유아의 행동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례에서 철이의 밀치는 행동은 싸움으로 번질 위험한 상황이라기보다 관심의 표현으로 서로 즐겁게 상호작용할 기회로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교사는 전체적 맥락에서 영유아의 행동을 민감하게 살펴 이해하고 상호작용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주도권은 꼭 교사가 가져야 하는가입니다. 영유아는 능동적인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툼이 일어날 거야 하는 선입견으로 교사가 성급히 개입하기보단 영유아를 믿고 지켜봐 주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 교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제안하고 있음을 볼 수 있지만 영유아를 존중하는 교사는 영유아가 스스로 행동을 조절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돕는 역할에 더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공감적인 배려가 있는가? 하루 종일 어린이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영유아의 입장에서도 누군가와 따뜻함을 나누며 정서적인 지지를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교사와의 온정적인 관계를 경험한 영유아는 자기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 개념의 형성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 만약 교사가 따뜻한 태도를 가지고 접근하였다면 철이의 감정에 더 관심을 가지고 읽어주었을 것입니다. 철이도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며 대안을 제안하는 선생님보다 자신의 마음을 읽어주며 생각을 듣고 싶어하는 선생님에게 더 따뜻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본 사례와 달리 보육 현장에서 영유아의 부적응 행동에 있어 알려주고 지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훈육을 하게 될 텐데요. 훈육을 해야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영유아를 존중하는 훈육 상호작용일까요? 과거에는 훈육을 문제 행동이 나타났을 때 규칙과 벌로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이런 전통적 개념은 영유아 존중을 실천하는 입장에서는 모순되는 개념이죠. 따라서 영유아 존중을 바탕으로 한 훈육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훈육을 하기 앞서 영유아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영유아는 자기 통제가 가능한 능력이 있는 존재이며 권리를 지닌 존재입니다. 교사는 자기 성찰과 반성적 사고를 통해 영유아의 자기 통제 능력을 신장하는 존재이므로 다양한 사례를 통해 스스로 성찰하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는 훈육에 대한 패러다임이 성인에 의한 통제가 아닌 영유아가 바람직한 행동을 판단하여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하는 자기 훈육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사례를 통하여 영유아 존중 훈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맨 앞줄에 앉아 안전교육 동영상을 보고 있던 철이는 몸을 세우거나 움직이면서 뒤에 앉은 유아들의 시청을 방해하였습니다. 교사는 철이를 뒤편에 앉아 시청하도록 했습니다. 본 사례에서 교사가 철이를 맨 뒤로 보낸 훈육 방법은 바람직할까요? 교사는 철이 행동의 결과만을 보았거나
다른 친구를 배려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의 결과가 다른 친구들에게 방해가 되기는 하였지만 철이도 활동에 흥미를 보여 더 잘 보고 싶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사의 입장에서 결과에만 집중해 단정하기보다 아동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사는 활동에 앞서 영유아 눈높이, 장소, 대형 등을 고려해 계획함으로 갈등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영희는 같은 반 친구와 놀다가 때리거나 꼬집어서 선생님에게 주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꼬집는 행동을 반복하자 선생님은 아이 손바닥을 살살 2번 때리며 나쁜 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례에서 교사가 여러 번 이야기하였는데 듣지 않아 살살 2번 때리는 것은 정당한 훈육 방법일까요? 비록 선생님이 살살 때렸다고 하지만 체벌 시 강도와 횟수는 사람마다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때 영유아가 어떻게 느끼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사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정도에도 영유아는 심한 공포와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어 이러한 행동은 지양해야 합니다. 훈육이 필요한 상황에서 교사가 영유아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더라도 많은 경우 영유아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교사가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사가 재판관이 된 듯 문제를 분석하여 들려주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세요. 영유아의 이야기를 듣고 상황의 본질을 들여다보기 전 영유아의 행동의 결과만을 생각하고 문제를 종결시키려는 태도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영유아를 존중하는 훈육 시 상호작용을 위해서는 교사는 교실 내 문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그 상황을 영유아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마음을 읽어주어야 합니다. 또한 영유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문제 상황 시 영유아 존중 상호작용의 방법으로 마음 읽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친구가 놀잇감을 만지는 게 싫었구나. 엄마랑 헤어지는 게 속상해서 화가 났구나. 친구가 가지고 놀고 있는 놀잇감을 너도 가지고 놀고 싶구나. 이렇게 선생님은 아이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주도록 합니다. 낮잠 시간에 잠에서 깬 아이가 울었을 때 공감해주는 의사소통의 예시입니다. 땡땡이 더 자고 싶었구나. 땡땡이가 기분이 좋지 않구나. 선생님이 알겠어. 땡땡이야, 선생님이 안아줄까? 감정을 공감하도록 언어로 표현해주고 영아를 안아 달래주고 안정감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영아를 안아주며 달래는 것은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의 방법의 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 상황 시 존중하는 상호작용 중 대안 찾기입니다. 현재의 문제 행동을 대신할 다른 긍정적, 사회적 기술을 배우도록 돕지 않는다면 영유아의 문제 행동을 중지하기 어렵습니다. 효과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교사의 힘을 처리하고 영유아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하게 된다면 보다 영유아의 요구 의견에 적극적으로 마음을 열게 될 것입니다. 교사의 힘을 처리하는 것은 즉 영유아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그 후 영유아에게 의견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이는 영유아의 권리 중 하나인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때 교사는 영유아가 문제 행동의 원인과 결과를 연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영유아가 자신의 경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하고 그 과정에서 옳고 그름에 대한 자신의 감각을 키워나가고 타인에 의해 강요한 규칙보다는 자신 내부로부터 구성된 도덕적 규칙을 더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대안 찾기 상호작용의 예시입니다. 땡땡은 어떻게 하고 싶니? 친구한테 나도 놀아도 되니? 하고 물어보자. 친구 기분이 어떨까? 땡땡이도 화가 났고 땡땡이도 기분이 안 좋은데 어떻게 하면 서로 기분이 좋아질 수 있을까? 앞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까? 선생님도 땡땡이랑 땡땡이와 같이 할까?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서로의 생각을 모를 수 있어.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자 등으로 영유아와 함께 대안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합니다. 문제 상황 시 존중 상호작용 중 긍정 한계선 제공하기입니다. 문제 해결 시 교사,
영유아 간의 상호 존중을 얻으려면 교사는 적절한 한계선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 영유아를 참여시켜 통제의 이유에 대해 이해시켜야 합니다. 영유아는 보통 왜 제한을 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면 그 제한을 더 쉽게 받아들이므로 제한을 한다면 영유아에게 왜 어떤 행동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지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사가 영유아들의 행동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보상과 벌로 그 행동을 강화하면 영유아들은 교사가 주는 보상과 벌에 의존하게 되어 습관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유아는 내면의 자발적인 힘은 기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사는 영유아에게 행동의 한계선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영유아에게 한계선을 제시함과 동시에 다른 대안의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영유아에게 제시되는 선택은 실제적인 것이어야 하죠. 영유아에게 원하지 않는 보기를 주고 그중 선택하게 하거나 교사의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는 요구사항, 한 가지는 비현실적인 것을 제시하여 영유아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선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제한이나 책임감이 없는 자유는 위험할 수 있으므로 영유아들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행동을 배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싫을 때에는 소리 지르지 않고 싫다고 말해보자. 아무리 속상해도 친구가 만든 걸 부수면 안 돼. 속상한 것이 있으면 친구에게 속상한 것을 이야기해보자. 땡땡이야, 지금 놀이하고 싶지 않구나. 이렇게 아무것도 하기 싫고 짜증날 때도 있어. 조금 쉬었다가 기분이 좀 나아지면 해볼까? 땡땡이야, 미끄럼틀은 계단으로 올라가자. 타는 곳으로 올라가면 내려오는 친구들과 부딪힐 수 있어. 등으로 긍정 한계선을 제공하게 되면 영유아는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영유아 존중에 기초한 일과 운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등원 시간에 엄마랑 떨어지기 싫어서 떼를 쓰는 아동이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이는 새로운 환경을 낯설어하고 친숙한 부모와 분리되는 것에 어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때 교사는 신입 원화 적응 기간을 두고 어린이집에 있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어린이집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 도와주어야 합니다. 부모와의 면담을 통해 영유아의 성격, 습관, 좋아하는 것 등에 대한 정보를 통해 천천히 적응하도록 돕습니다. 아이를 부모로부터 강제로 떼어놓지 말아야 합니다. 바쁜 부모님을 배려해 아이를 강제로 떼어놓으려 아이를 안고 교실로 빨리 들어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이는 더욱 불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천천히 부모와 분리될 수 있도록 부모의 협조를 요청하고 기다려주어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화장실에 갔다 온 아이가 수업 중에 또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상호작용하면 좋을까요? 하루 일과 중 전이 시간을 이용해서 규칙적으로 충분하게 화장실을 다녀오도록 안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표현할 때는 언제라도 자연스럽게 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어 배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어떤 경우는 놀이에 집중하느라 화장실을 못 갔을 경우 소변 마려울 때 보이는 특징적인 행동이 있는지 관찰하도록 합니다. 배변 문제는 성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며 배변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경우 수치심과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화장실 가고 싶다는 손가락 표시 정하기 등을 통해 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가정과 다른 환경인 어린이집에서의 생활은 불안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과 불편함은 배뇨와 배변 활동의 어려움으로 나타나기도 하므로 교사는 아이의 불안한 마음을 읽어주고 불편한 점에 대해 이야기 나누도록 합니다. 만약 아이가 소변 실수를 했을 때 깨끗이 씻기고 실수한 모습을 또래 친구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젖은 옷을 깨끗이 헹구어 부모님에게 전달할 때에도 아이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실수한 이야기를 아이가 듣는 곳에서 말하지 않고 살짝 전달하도록 합니다. 맛있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김치랑 버섯은 먹기 싫어 안 먹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건강해지기 위해 먹어보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하여 음식을 골고루 먹을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은 좋으나 먹고 싶어 하지 않은 음식은 억지로 먹이지 말고 기분 좋게 식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먹기 싫은 음식을 억지로 먹이게 되면 부정적 감정이 더 커지므로 음식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잘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긍정적인 방법으로 지도해 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음식에 잘 적응하도록 천천히 지도해 주세요. 보통 음식에 대한 거부는 익숙하지 않은 음식 재료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두가 똑같은 양을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음식의 재료와 감각적으로 친숙해질 수 있도록 눈으로 관찰하고 냄새를 맡고 만져볼 수 있도록 합니다. 스스로 먹으려고 하는 노력을 할 때 격려해 줍니다. 전이 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줄을 서지 못하고 지겹다고 새치기 하는 아동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차례를 지켜서 기다려야 하는 활동은 꼭 줄을 세우려 하지 말고 다른 가벼운 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순서를 기다릴 수 있도록 하세요. 어린 영아에게 오래 기다리게 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만약 화장실이 너무 붐벼 오래 기다려야 한다면 다른 제한인 물티슈로 손 닦기 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최대한 짧게 합니다. 기다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여러 명이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리정돈 시간입니다. 놀잇감을 다 함께 정리하자고 했는데 한 친구는 더 놀고 싶다며 장난감을 정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얘들아, 이제 장난감 정리하세요. 와 같은 다수를 향한 지시어보다 철아, 이 장난감을 바구니에 넣어볼까? 처럼 구체적이며 친절한 안내를 해주세요. 연령과 발달에 적합한 정리 목표를 세워봅니다. 영아의 경우 교사가 어느 정도 정리해주고 나머지 하나의 영역만 정리하도록 하여 정리를 습관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요아의 경우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정리함이나 정리 영역을 수준에 맞게 환경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교사가 마음대로 놀이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놀이를 마치는 시간을 아이들에게 미리 알려주도록 합니다. 다음 활동을 위해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스스로 놀이를 끝낼 수 있는 시간 여유를 주면 갑자기 중단하는 실망감이 덜할 수 있습니다. 정리 시간이 재미있는 놀이의 연장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합니다. 낮잠 시간에 자기 싫다고 떼를 쓰고 다른 친구들의 낮잠을 방해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영아의 경우 잠이 잘 드는 개별적인 버릇이 있습니다. 젖꼭지 물기, 담요 끝 만지기, 애착 인형 안고 자기 등 영유아의 개별적인 잠버릇을 인정해주고 가정과 연계하여 집에서 쓰는 담요, 베개, 이불 등을 제공하여 친숙한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영유아의 수면 패턴을 확인하여 낮잠 직전 시간에는 각성되는 일이 없도록 안정된 분위기를 마련해줍니다. 영아의 경우 쾌적한 잠자리를 위해 낮잠 자기 전에 기저귀를 갈아주기, 조명을 어둡게 하기, 자장가 들려주기, 그림책을 읽어주기 등으로 긴장감을 해소시켜줍니다. 영유아들을 개별적으로 배려해주세요. 쉽게 잠들지 못하는 아이나 조그만 소리도 깨는 아이, 오래 자는 아이, 금방 깨는 아이 등 영유아의 연령과 개인차에 따라 다양한 낮잠 습관을 가지고 있으므로 개별적인 지도가 필요합니다. 낮잠을 못 이루는 아이나 일찍 일어난 아이들은 한쪽에서 조용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의 작은 노력으로 아이들은 좀 더 존중받고 존중하는 아이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유아 존중 보육에 대해 학습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